나침반 고정하셨나요? 시공간 탐험가 닥터타임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대한민국 지정학의 지도를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도박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한일 해저터널입니다.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바다 밑을 뚫어 기차를 연결한다는 이 상상은 누군가에게는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시작처럼 들리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안보적 제한과 경제적 예속의 서막으로 느껴집니다. 2025년 현재 한일 관계의 변화와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이 거대한 논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일본은 왜 100년 넘게 이 터널에 집착하는 것이며 우리는 왜 이 연결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17년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의 육군 참모였던 고이소 구니아키는 일본 본토와 조선 그리고 중국 대륙을 하나로 잇는 거대한 대륙철도 구상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한일 해저터널의 가장 원초적인 뿌리입니다. 당시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물류의 효율성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전쟁 물자를 신속하게 보급하고 대륙 침략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군사적 야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에게 한일 해저터널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섬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수건이었습니다. 일제는 이미 러일 전쟁을 통해 해상 보급의 한계를 절감했고 거친 대한해협의 파도를 피해 안전하게 병력을 이동시킬 지하 통로가 절실했습니다. 즉 이 터널의 태생적 유전자는 평화로운 물류가 아닌 침략을 위한 군사적 목적에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방 이후 이 논의는 한동안 잠잠하다가 1980년대 들어 다시 시작됩니다. 일본의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군부를 짚히기 시작했고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는 양국 정상급 회담에서도 간헐적으로 언급되기에 이릅니다. 일본은 이를 세계평화고속도로라 명명하며 인류 공동의 번영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깊어질수록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거센 반대 여론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사에 대한 감정적인 거부감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한 지정학적 분석과 경제적 실익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잃을 것이 훨씬 많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미 세이칸 터널이라는 거대해져 터널을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우위를 점하며 한국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요한 제안 뒤에는 섬나라의 폐쇄성을 탈피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거대한 에너지를 일본 열도로 끌어들이려는 고도의 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경제적 빨대 효과입니다. 한일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는 단 90분이면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일본의 중심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이는 부산이 가진 물류 거점으로서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 물류의 핵심은 항만입니다. 부산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 환적 항만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적이란 배에서 배로 짐을 옮기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그런데 만약 해저터널이 뚫리고 일본의 화물이 배를 타지 않고 기차에 실려 바로 유라시아 대륙으로 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항은 거대한 물류의 종착역이자 시작점에서 단순한 경유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배를 갈아탈 필요가 없어진 화물들은 부산의 부두를 외면한 채 터널 속 어둠을 지나 곧장 유럽과 중국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빨대 효과의 본질입니다. 경제 규모가 더 큰 일본이 한국의 물류와 관광 수요를 빨아들이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터널을 통해 대륙으로 진출하는 막대한 이익을 얻겠지만 한국은 안방을 내주고 통행료 몇 푼을 챙기는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영남권의 항만 경제는 뿌리째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수조 원을 들여 지어놓은 가덕도 신공항이나 부산항 신항이 해저터널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흡수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또한 일본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유라시아 철도를 통해 저렴한 운송비로 유럽 시장에 접근하게 되면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물류의 교두보를 일본에게 고스란히 헌납하는 꼴이 되는 셈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안보적 재앙의 가능성입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반도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섬 아닌 섬으로서 해양 강국인 미국, 일본과 협력하며 대륙의 위협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한일 해저터널은 섬이었던 일본을 대륙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이는 일본에게 대륙 진출의 꿈을 실현해주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후방의 안전판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나갈 때 혹은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들어올 때 언제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터널의 개통은 일본이라는 해양 세력이 한반도라는 발판을 딛고 대륙으로 진출하는 영구적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터널은 가장 취약하면서도 강력한 침공 루트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물류의 통로이지만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 터널은 적의 대규모 병력이 아군 지하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는 치명적인 구멍이 됩니다.
이럴 물론 수가. 현대전에서 터널을 전부 폭파하면 끝이야. 그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의 핵심은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것입니다. 터널이라는 고정된 루트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방위 전략은 수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막대한 국방비 지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터널 내부에서 특수부대에 의한 기습 점령이나 사보타주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 통제권이 우리 손을 떠난다면 부산은 순식간에 적의 교두보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전략적 중심의 상실이라 부릅니다. 바다가 제공하던 천연의 방어막이 한 장의 철판보다 얇아지는 순간입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역사 왜곡이 여전한 상황에서 물리적 연결을 시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뼈아픕니다. 국가 간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연결은 협력이 아니라 예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채널 터널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백 년의 갈등을 극복한 민주주의 동맹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는 터널을 뚫기 전 수십 년 동안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했고 공동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동해의 명칭을 부정하고 있으며 우리의 영토적 주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널을 뚫는 것은 우리 집 안방과 이웃집 사이의 벽을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의 개방은 침입의 기회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터널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양국 간의 운명 공동체를 선언하는 행위인데, 우리는 과연 일본과 운명을 함께할 준비가 되었는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와 천문학적인 비용 역시 커다란 장벽입니다. 한일 해저터널의 예상 길이는 약 200km에 달합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채널 터널보다 4배나 긴 세계 최장의 터널이 될 것입니다. 대한해협의 수심과 복잡한 지층 그리고 활성 단층의 존재는 공사 난이도를 극도로 높입니다. 특히 스시마 인근 해역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활성 단층 지대입니다. 이곳에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거대한 지진의 위협 속에 운명의 통로를 놓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공사 비용은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 엄청난 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은 터널을 통해 얻는 전략적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집요하게 추진하려 하겠지만, 한국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천문학적으로 발생할 유지관리 비용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이는 자칫 우리 후손들에게 거대한 빚더미와 위험을 물려주는 무책임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터널이 완공된다면 부산은 어떻게 변할까요?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이들은 부산이 유라시아의 관문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울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부산에 머물지 않고 바로 일본으로 향할 것이며, 물류 역시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것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종착점 효과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자락에 위치한 종착점입니다. 모든 물류는 이곳에 멈추고 돈은 이곳에서 쓰입니다. 하지만 터널이 뚫려 통과점이 되는 순간 부산은 서울과 도쿄 사이의 작은 간이역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사람이 머물고 돈이 돌아야 하는데, 터널은 사람과 돈을 더 큰 도시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십상입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을 때 대구와 대전의 인재와 자본이 서울로 집중되었던 현상이 한일 국가 단위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지만 지정학적 지혜는 가능한 일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합니다. 한일 해저터널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반도 국가에서 대륙의 말단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해양 강국의 거점으로 남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운명의 선택입니다. 200조 원의 화려한 장밋빛 미래 뒤에 숨겨진 안보의 구멍과 경제적 빨대의 위협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라시아 철도를 꿈꾸는 이유는 우리가 주도하는 물류의 흐름을 만들기 위함이지,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터널을 통해 얻는 편리함보다 우리가 잃게 될 지정학적 주권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90분 만에 달려가는 열차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선물할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평생 읽어온 물류의 패권과 안보의 자존심을 일본에 넘겨주는 항복 문서가 될까요? 우주는 우리에게 언제나 연결의 가치를 가르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잘못된 연결이 가져온 참혹한 대가를 경고합니다. 닥터타임이 오늘 전해드린 이 섬뜩한 시나리오가 여러분의 나침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연결은 신뢰가 쌓인 후에야 비로소 가치를 지닙니다. 신뢰 없는 연결은 파멸을 부르는 유혹일 뿐입니다. 오늘의 탐험은 여기서 멈추지만 지정학의 거대한 흐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발밑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디지털 강국항만 대국의 위상도 잘못된 판단 하나에 무너질 수 있는 가냘픈 성체와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엄중한 경고로 여러분의 가슴에 남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열정보다 더 차가운 지혜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고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연결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반도의 주역으로 남기 위해 이 200조 원의 도박판에서 내려올 용기도 필요합니다. 닥터타임과 함께 이 거대한 국가적 논란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땅과 우리 바다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지정학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지도를 그리고 계신가요?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여러분만의 냉철한 분석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더 깊이 있고 묵직한 과학의 진실과 국가안보의 통찰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뜻깊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